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제 777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사업의 시행 절차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착공 신고죠. 언제까지 하라 했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자, 공고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최초 공고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는 최초 공고에서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아까 사업 공사 개시 시한이 있었죠? 거기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땐 그때 착공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근데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80% 이상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매도 청구 대상에 대한 그 땅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 매도 청구 대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했으면, 아니면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뭐라 했다면 소송에 들어갔다면 그때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건 이때 승소 판결은 확정 판결을 유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1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거기서 공사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2심까지 끝나서 최 3심까지 올라가고 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1심 판결만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승소 판결만 내면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야.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항소해가지고 2심으로 올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았으면 그거로다 그 이후부터는 매도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공에 관한 것들은 읽어보시고 주택의 감여무 수행하는 것도 읽어봅니다. 공사 다 끝났다?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는다고 돼 있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을까? 사용검사권자. 원칙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원칙은 이거 사업계 승인권자만 안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원래는 사용검사권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작한다. 그때는 국장한테 사업계 승인 받잖아. 그때도 국장한테 사업계 승인 받는 이런 경우에는 국장한테 직접 사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할하거나 또는 동별로만 사용검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한다? 15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일부 났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여기 주택건설 대지가 있었고 사업주체가 여기다 주택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닌 게 일부가 여기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주택의 땅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었죠. 근데 여기다 뭐 했습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뭐 되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었었죠. 근데 남의 땅이 포함됐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없잖아. 근데 이 땅을 뭐 했죠? 이 사업주체가 어떤 이 사업주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 땅을 지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이 사람은 실소유자고 이 토지 일부 매도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 같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땅이 실소유자 자기 땅이 사업주체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실소유자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권자한테 뭐 들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소유권이 사업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내줬겠죠. 그러고 나서 뭐까지 끝났어? 건물까지 다 짓고 나서 뭐까지 끝났다? 사용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럼 건물 완공돼가지고 사용검사 받고 나서 뭐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이후에 누구 명으로다가 요 주택의 소유자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여기 주택들 있잖아. 이 주택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럼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졌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 실소유자가 자기 땅의 일부가 사업 주체가 거짓으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사업계 승인받고 아파트를 줘서 분양이 끝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실소유자가 이 사람이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소유자가 뭐 할 수 있죠? 이 주택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는 걸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누가? 실소유자가. 그래서 누가 승소했어? 당연히 실소유자 땅이니까 실소유자가 승소를 했겠죠. 그럼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 땅을 뺏겨버린 거죠. 사실은 실소유자 땅이었는데 지들이 사업주체부터 분양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 땅을 뺏겨버렸잖아. 그러면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누굴 대상으로? 이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이 실소유자한테 야, 네 땅 우리한테 팔아라고 뭐 할 수 있죠? 이때 매도 청구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란 말이 바로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는데 원래 땅 주인이었던 실소유자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실소유자 승소하고 나면 승소했죠? 자기 땅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때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 땅을 자기들한테 팔으라고 실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매도 청구할 때 이 땅은 면적이 얼마야 된다? 5% 미만이어야 됩니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어 778페이지 맨 밑에 그러죠.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때 가격은 무슨 가격이죠? 팔아라 하는 매도 가격은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가 현재 거래되는 시세 가격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요 매도 청구하는 요 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은 5% 미만일 때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또 옆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가 승소했잖아. 회복했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에게 야, 그 땅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에 의한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건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100명 있다면 100명 중에 대표자 1명을 받습니다. 그 대표자 선출은 어떤 식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가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그래 이 땅을 이 사람들한테 너 팔아라 라고 매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은 여기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50몇 명 제기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50명이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미친다 미친다?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에 참가한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주택 소유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은 다 미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합니다. 이때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뭐가 나왔습니까? 소송 비용 나갔죠? 이거 매도 청구해서 땅값 지불했죠? 그 돈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체에게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체의 잘못이니까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주택자금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나있죠? 그래서 주택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로서 법인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 등록사업자 둘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때 등록사업자는 법인 등록사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나와 있죠. 등록사업자 발행 기준 및 발행 규모에서 더 알아보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만 발행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을 한자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300호 이상 돼야 된다.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300호라고 되는데 이거 호자 쓰면 안 돼요. 원래 세대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하여튼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300세대 이상 되면 300호 이상 되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행하려면 등록사업자만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이 필요 없고 법인 등록사업자만 보증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이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토지주택공사든 법인 등록사업자든 둘 다 마찬가지야.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름을 기재해서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고 액면 또는 할인 발행 둘 다 가능합니다. 옆에 지 납입금은 그때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어디만 쓰죠? 주택상사채를 팔았잖아. 돈 들어왔잖아. 그 돈은 첫째 주택지의 구입 및 조성, 땅 사는 거, 그 다음에 주택건설 자재 구입하는 거, 또 건설공사비에 충당하는 거, 그런 등등으로만 사용되지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납입금 들어온 거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됩니다.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가 협의하여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금융기관에다 관리한다는 것, 협의해서 관리합니다. 그때 주택상환사채는 현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나중에 주택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주택으로 공급해 주도록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그런데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 그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뭐로 줄 수 있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주택상환사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단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기간은 3년까지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3년, 2년, 1년 이렇게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때 상환기간은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요 날을 상환기간 하고 이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중도에 해약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중도에 양도하거나 해약하는 게 안 되죠. 그런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맨 밑에 나오죠.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에서 할 수 없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때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 취득자의 선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을 하고,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선명을 채권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자의 선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발행했다가 그 등록사업자가 뭐 됐죠? 중간에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죠. 등록이 말소돼 버렸습니다. 그럼 그자가 이미 발행했던 주택상환사채는 휴지 조각이 될까요? 유효할까요? 여기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합니다. 왜 그러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아까 금융기관이나 대한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었잖아.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거 이해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예, 상법에 가면 사채 발행하고 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걸 적용하면 됩니다. 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걸 발행하죠. 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건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뭐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 이것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 운용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걸 말한다.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이런 뜻이죠. 또 옆에 보면 입주자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저축에는 현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두 개를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흡수돼 가지고 지금은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크게 세 번째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은 제대로 공급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원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분양이란 의미와 임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양, 임대를 합쳐서 뭐라 합니다? 그걸 공급하고 표현했죠. 그래서 분양할 때 또는 임대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뜻입니다. 첫째는 주택을 공급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뭐 봐야 된다? 거기 주택의 공급의 원칙에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공건설 사업주체들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추정에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쭉 연결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부동산 투자회사들. 자, 이자들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시장은 수준의 승인을 받고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하는 거죠.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장운수 구청한테 승인받고 하라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입니다. 그런데 복리설에 대해서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한 좀 전에 말했던 그걸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뭐가 필요 없다? 그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들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으면 그때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복리서는 신고해야 되고 다만 공공건설 사업체들은 따로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맨 밑에 견본주택이라는 건 뭐죠? 모델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삐까뻔쩍한데 나중에 우리 집에 가면 후지구리한 것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분양받은 주택에 설치하는 거고 이 가구들이나 그런 각종 그 시설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뭘 한다? 이거 동영상으로 다 촬영했던 거 그걸 최소한 몇 년은 보관한다? 2년입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마감재 목록표의 공개에 관련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게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뭐죠? 분양하는데 가격 너무 비싸게 받지 말래.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 이하로만 분양하라 라고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어떤 주택만 적용한다?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들. 공공택지라는 것, 아까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고 그 안에 아파트 같은 걸 공급하면 공동주택을 공급하죠. 그때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럼 공공택지, 외의택지 중에서는 어떤 거? 국장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아서 투기바람이 부는 지역이죠. 그런 데를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거기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냐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공동주택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광특구 안에 건설되는 층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는 150m 이상 되는 거. 층수는 50층, 높이는 150m야. 높이 200m 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건축법은 한 개층을 4m로 건설하는데 주택법은 한 개층을 3m로만 건설한다는 걸 조심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그러한 관광특구 안에 있는 공주택들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는 둘로 구분됩니다. 택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렇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해서 각각 얼마 이하로 팔아라, 얼마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라 라고 그렇게 정해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죠. 이거는 공공택지는 자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국장이 아무데나 지정합니까? 아니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다음 같은 지역들 해놓고 박스 속에 세 가지 나오죠. 지정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날의 직전 3개월간 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 된다? 10% 이상 되는 지역.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아파트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전년보다도 작년도 같은 기간 대비한 것보다도 얼마나 200% 이상 증가한 지역들. 또는 직전부터 서서 지난 3개월간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된다?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세의 의견을 듣고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고요. 자,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때 해제 요청들이 들어오면 그때도 해제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요청을 받은 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그 요청이 들어왔던 시도사나 시장수수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40일 내에 결과 통보할 것 그렇게 기억하죠.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설치 운영합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도사가 한다면 틀려버려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시장운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것.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공공건설 사업주체들은 해당 기관의 장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공공건설 사업주체들은 자기들이 직접 그 장들이 직접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겠다.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또 시장운수 주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회의는 어떻게 한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때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데 의결로다가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질서 유지 방안 하고 나오죠. 그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한다는 건 공급질서를 유지하는 방안 그랬는데 이때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두 가지 방안이 첫째 중요합니다. 첫째는 공급받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공급받는 각종 지위나 또는 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서나 지위를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라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이걸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각종 지위나 또는 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라는 이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행위라는 게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누가? 사업 주체가 지가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또는 대지를 주택이나 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안 된답니다. 그다음 저당권 설정 안 돼요. 전세권 설정 안 돼요. 그다음에 그걸 양도 등 처분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죠. 저당권 설정을 함부로 제한하는 거. 이런 크게 두 가지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는 함부로 타인에게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지 말랍니다. 그때 지위나 증서라는 게 어떤 것일까? 거기 쭉 열거되어 있죠. 보니까 첫째는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조합원 지위,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 지위는 함부로 양도양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두 번째는 주택상환 사채. 아까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랬잖아.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도 안 된다. 또 입주자조증서, 청약통장은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 이전 안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는 어쩌란죠. 다만 입주자조증서도 양도되는 경우가 있어. 뭐죠? 상속. 상속으로 양도되는 건 거의 가능하고 그 이해는 입주자조증서는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그 밖에 박스 속에 있는 거 시장운수제의 확인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정명서 또는 이주주택 대상자 확인서 같은 각종 딱지라는 거, 물딱지라는 말을 쓰죠. 실무에서 이런 물딱지 같은 건 함부로 양도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때 네 가지가 인데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가 다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는 건 뭘 말한다? 매매나 또는 증여 같은 거예요. 매매, 증여 이런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이거는 다 안 됩니다. 매매는 유상계약,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원칙적으로는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로는 괜찮죠? 첫째, 상속. 예, 상속을 해서 양도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하늘의 뜻이잖아. 됩니다. 또 하나 있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만 아니라 저당에 설정하는 거. 그건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조증서에다 저당권 설정한다. 주택상환 사채에다 저당권 설정한다. 그거는 괜찮다라는 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맨 밑에 지위나 증서를 위반했을 때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첫째는 그 아직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만 갖고 있던 것을 양도했으면 그 지위는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이미 사업 주체하고 분양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그 계약은 뭐한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지위는 무효시키고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매권을 행사하죠. 팔았던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받았던 돈을 사업주체가 다시 그 위반자에게 돌려주고 다시 그걸 회수합니다. 그 주택에 대한 지위를 사업주가 회수하는 거. 이걸 환매권을 행사한다라고 하죠. 언제? 그 대금을 지급한 날. 대금을 지급하면 그날부터
바로 그 주택에 대한 지위를 사업주체가 다시 취득합니다. 그걸 환매라고 하죠. 세 번째는 매수인이 주택가격을 갖다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서 주택가격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자, 어디 사는지 이 사람 모르겠어. 또는 돈을 수령을 거부하고 자꾸 도망다녀. 그럼 줄 수가 없잖아. 그때는 뭐 한단다? 법원에다가 공탁금 걸어버립니다. 그러고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오시면 네 번째로서 뭐 된다? 입주자 자격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는 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최장 10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위반했으면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까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인, 공급하는 자인 사업주체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지나 건설된 주택을 함부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무슨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처분 등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누구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첫째는 아까 뭐 하기 위해선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받으랬어? 원칙적으로는 승인받으라 그랬죠. 복리시설은 신고하라 그랬고 일반 시설은 승인받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자는 승인받지 않고. 자, 그러면 일반 민간건설 사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다 짓고 나서 여기서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오늘부터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세요 라는 그날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만 60일입니다. 이때 60일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60일 내에 잔금 내고 소유권 등기 해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무슨 짓 하는 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처분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6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다는 얘기야? 입주자의 동의 없이 이제 그 주택 저당권 설정해도 됐고 사업주체가 전세권 설정해도 좋고 사업주체가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60일이라는 기간 줄 테니까 빨리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갔으면 그때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주체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업주체가 한다면 사업주체가 누구라면 주택조합이라면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들이 바로 뭐가 되니까 입주 예정자들이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라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다른 말로 무슨 날이죠? 오늘부터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세요. 그 날은 무슨 날이죠? 바로 입주가 가능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입주해도 좋습니다 라고 입주 통보한 날입니다.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지한 그날 오늘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입주 가능일이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오늘부터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서서 입주하세요 그 말이야.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반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이때 소유권 등기 밑에다 뭐 된다? 이걸 부기 등기하랍니다. 뭐라고 부기 등기죠? 이 주택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첫째 양도하거나 두 번째 이런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세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소유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하랍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 등기는 언제 하는 거죠? 요거 첫째 요 대지 건설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조성되는 대지에서는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되고 주택을 다 졌으면 주택을 다 짓고 나서 뭐 받죠? 그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야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사업 주체 명의로다 자기 거 소유권 등기하는 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됩니다. 부기 등기는 언제까지 한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때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근데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등기가 된 이후에 부기등기한 이후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것도 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처분 같은 걸 해서 압류, 감류, 가처분했으면 그런 행위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된 이후에 양도하거나 제한무효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감류, 가처분하면 그 행위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장 또는 시도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맨 밑에 보면 지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정하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일정한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일정한 지역들에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하는 절차는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사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위에 있는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항상 공법의 기본 원리야. 높은 자는 밑에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다. 밑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와 협의한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국장은 시도사의 의견을 듣고 지정하고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지정의 체감부터는 국토교통부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그 지정한 걸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그만 해지할 것이냐 지정 유지의 재검토를 몇 년마다 해야 된다? 1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주택의 전매기 제한이란 말이 나죠.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최장 10년 이내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정하여 따로 그 10년 이내에서 정해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전매할 수 없습니다. 전매를 제한한다. 다만 상속으로는 넘어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때만 전매 제한을 받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청주택 싸게 공급받은 것만큼 일정 기간 동안 대파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죠.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단다. 어떤 때 전매가 나죠? 첫째,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 등에서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얼리 이전하는 건 안 돼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직장 발령을 서울로 와가지고 갑니다. 그럼 부산에 있을 때 뭐 받았어?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근데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거야. 그거는 팔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매 제한을 받는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거꾸로 수도권에 살고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인사발령 와서 내려갑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받았던 아파트 아직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거 팔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가서 아파트 새로 사는 거 될까 안 될까? 그건 된다라는 거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합니다.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거. 항상 여기는 무슨 말을 한다? 세대원 전원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세대원 일부 하면 무조건 틀린다. 세대원 전원 이런 말이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나섰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를 이전하거나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혼을 인해서 취득한 주택을 이혼을 인해서 그 취득한 주택 있죠? 그런 거는 남편으로부터 뭐 받는 거 넘겨받는 거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 근데 조심할 건 몇 번? 7번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 자, 이혼하고 증여하고 다릅니다. 이혼은 소유권 전체를 갖다가 배우자한테 넘겨도 됩니다. 근데 증여는 일부 증여만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 증여라는 건 남편 명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등이 되어 있는 걸 그걸 부인 명의하고 같이 올리는 거 그게 공동소유죠.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 끝나고 이제 마지막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자, 리모델링에서도 적어도 한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장이 원칙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일정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줄이 한 줄이 그런 밀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려돼요. 도의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립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대도시가 아닌 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건 수립 절차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옆 페이지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도의사한테 승인받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 대도시 시장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마 법을 만들면서 헷가닥해버린 거야.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고 이제까지 배웠지 언제 대도시장이 도의사한테 승인받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법을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해야 될 걸 법이 잘못 만들어서 대도시장이라고 되어 있단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바로 개정될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한다. 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죠. 리모델링 하려면 뭐 되죠? 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리모델링을 하려면 원래는 뭐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 행위 허가라는 걸 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럼 허가 받으러 가려면 일정한 사람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리모델링 행위 허가는 세수로 나눠져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고 하라 이 소리입니다. 리모델링은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입주자, 사용자. 누구? 입주자라든지 입주자라는 건 소유자 개념이죠. 사용자는 임차 개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뭐가 싶다? 리모델링을 하라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그래서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것. 그러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 전체 동의를 필요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누가 한다 보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한답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누가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이제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그때는 뭐 받는다? 시장군수한테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부터 했었죠? 아까 첫 번째는 먼저 뭐부터요?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받았다. 그죠? 그래서 설립 인가가 먼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뭔다? 이거 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 허가를 받는다. 라고 둘로 나눠진다는 것. 자, 첫째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받아라 그랬잖아.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결의 요건과 경과년수가 있어야 된다. 결의 요건. 얼마죠? 전체를 한다면 전체 구분 수자 요건에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각 동별로는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죠. 한 개 동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의 구분수의 요건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 이때는 무슨 요건이죠? 결의 요건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결의 요건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거냐. 증축 리모델링을 할 거냐. 증축 또 세대별 증축이냐 세대수 증가액이냐. 이런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선 그때는 다시 시장군수청에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하고 행위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하고 이거 헷갈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은 전체를 할 때는 3분의 2 플러스 각 통별 과반수가 필요하고 한 개동만 한다면 한 개동의 구분수의 요건에 3분의 2가 필요했었죠. 그건 결의 요건이었었죠. 우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그 결의고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아까 결의하지 아니한 자들은 무슨 대상이죠? 매도 청구 대상 팔고 떠나라 때문에 그러고 결의한 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대수선화를 리모델링 할래? 층추 리모델링 할래? 그런 방법을 찾죠. 그때는 다시 리모델링 하기 위한 행위 허가를 받는데 그때 행위 허가 받기 위한 무슨 요건이 있다? 동의 요건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의 요건이 799페이지 맨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 조합원들이죠. 그때는 얼마큼의 뭘 받는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지면 이 요건에 각 80%라고 돼 있죠. 그거 몇 퍼센트로 고친다? 75%로 수정해 주십시오. 80%에서 75% 개정됐어. 그래서 75% 이상의 동의와 각 통별 구분수의 요건에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요거는 결의 요건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은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조합이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행위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그때는 전체를 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의 요건에 각 7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각 동별 구분수의 요건은 각 5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75% 플러스 50%죠. 반면에 한 개동만 한다면 그 한 개동의 구분수점의 요건에 각 75%의 그때는 75%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 동의 요건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결의 요건과 동의 요건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 것.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입주자 대표회가 직접 한다면 즉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입주자 대표회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시장우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뭐보다 시장우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을 것. 그때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기관을 리모델링 하려는 기관은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하는 건축 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때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안전진단 결과 이거는 리모델링 해서는 안 돼. 붕괴될 우려가 있어. 그래서 정비법상 나오는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이 나오면 그때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 뭐 하라는 얘기야? 재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지. 고쳐지다가 붕괴되면 다 깔려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때도 뭐 받고 나서 허가를 리모델링 허가 받은 이후에 그때는 증축형 리모델링도 안전진단을 따로 하는데 그때는 누구랑 같이 한다? 건축 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시장운수장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운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하려는 자들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시공자 선정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해요. 원래는 무슨 방법을 한다? 경제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시공자 선정에서 2회 이상 경제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서 경제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경제 입찰, 예외 수의계약이다 이런 겁니다. 자,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되냐?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자, 이런 얘기야. 말귀를 3개 듣습니다. 이렇게만 3개 듣죠. 자,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현재 주택이 있대. 이걸 뭔데? 리모델링 하지. 근데 뭐라는데? 세대수를 증가시키겠대. 그럼 세대수를 증가하는 걸 위에다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그럼 세대수가 증가되게 하면 무슨 면적이 늘어날까? 이 사람들 만약 세대수 증가보다도 세대별 증축부터 먼저 하자. 어디부터 늘렸어? 앞에 베란다 쪽을 터가지고 이쪽에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쪽을 터가지고 여기다 좀 더 주거전의 면적을 25평짜리를 3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평 주거전의 면적을 베란다를 더 넓혀가지고 30평으로 늘렸습니다. 이걸 세대별 증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대별 증축을 하게 되면 25평짜리가 갖고 있던 대지 면적이 각각 공유지분의 대지 면적 있잖아. 이 사람이 만약 5평 있다고 가정하자.
25평일 때 5평일 때 그럼 60평, 30평으로 늘어나면 그때는 이 대지 지분이 이게 이제 대지 지분이야. 대지에 대한 지분이 이게 5평에서 6평으로 늘어날까요? 한 평이 더 늘어날까요? 원래는 주거 전용 면적이 늘어난 것만큼 대지 지분도 늘어나야 되잖아. 그럼 대지 지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죠. 이제 땅이 그죠? 왜? 주거 전용 면적이 늘어난 것만큼 대지 지분이 늘어나려면 5%에서 6% 늘어나려면 다 늘어나는 거니까 대지 지분도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남의 땅들을 늘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뭐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거 전용 면적이 증감 어떤 사람은 25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은 또 지역적 조건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25평에서 20평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 지분은 뭔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평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5평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 대지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 25평짜리 가졌던 사람의 대지 면적이 5평에 있었다면 30평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늘려도 대지 지분은 그대로 5평이지 6평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란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다만 수직 추측을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세대수가 늘어난 것만큼 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되죠? 대지 지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이 사람들도 땅 지분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종전했던 지분은 줄어들고 이 사람들의 새로운 지분은 늘어납니다. 그거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단다? 그렇게 면제되는 건 권리변동 계획이라 해서 세대수 증가로 인한 그런 주거 전용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권리변동 계획에 의해서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에 따른다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주택법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농지법에 관한 거로 들어가도록 하죠.